2017년 12월 13일 부동산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임대차 시장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기준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많이 기다렸던 내용이죠.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과연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없었죠. 그렇죠. 네. 없었어요. 쏙 빠졌었어요. 그죠? 뭐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뭐 개인적으로 보시고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사실 자료를 받아서 본 지 얼마 안 돼서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내용은 민간 임대차 시장을 네. 제도권 하로 끌어들여서 네. 좀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다주택자들 이제 특히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네. 세금을 걷겠다. 이제 포지션으로 확실히 좀 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네. 뭐 이제까지 얘기 나왔던 건강보험료 문제라든가 보험료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네. 세금 많은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자 안 냈던 안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일부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좀 줄여주고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 개인적으로 또 사실 가장 쇼킹하게 느꼈던 게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그 임대소득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 공제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에는 분류과세 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고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기본 공제 400만 원을 추가하겠다. 이 기본 공제 1년에 400만 원 추가하면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250이잖아요. 거기다 추가로 400만 원이면 650인데 이 기본 공제가 250이 기본 공제가 뭔 소리예요? 그 양도세 아니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250만 네, 원 기본 종합소득세도 똑같이 똑같이 하죠. 네. 저는 세금 잘 몰라서.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본 공제가 400만 원 추가해요. 이 400만 원 추가면은 엄청나거든요. 거기다가 필요 경비율도 60%까지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10여 년 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또 이제 뭔가 없던 세금을 만들어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뭐 시장에 거센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도입은 일단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제 그걸 통해서 안 내던 사람이 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제 발생해요. 그래서 이 보면 일단 2020년, 2021년 해가지고 지금 18, 19, 23년 동안 앞으로 좀 세금을 많이는 안 거둘게. 이게 제도가 그런 것 같아. 하긴 하는데 많이는 안 거둘게. 뭐 이런 식으로 살살 꼬이면서 이렇게 해서 내는 거에 사람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많이 내.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보면 딱 많이는 안 거들라고 하는데요. 배려도 해주고 이게 다 걷는 건 아니고요. 일부한테만 이렇게 하려고 이런 모양으로 되게 이렇게 살살 꼬드기는 그런 모습으로 좀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는 또 이제 몰라 상황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하나하나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어쨌든 여기서 기준점은 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거기에 따른 어떤 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1주택 보유자, 2주택 보유자,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이제 과세에 관련된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뭘까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주택, 2주택 보유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갔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단 60제곱미터 이하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전세가 비과세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류과세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가 원래 제 기억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맞아요. 그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 넘어오고 나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3주택자부터 전세라고 하더라도 과세하겠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유야무야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 그때는 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였지 이렇게 대책해가지고 여기도 관계부처 합동 이렇게 찍혀 나왔으니까 이번 진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한 사업자들이 뭐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아서 뭐 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혜택을 봤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 때는 등록을 많이 안 했었는데. 그렇죠. 보험 이게 보통 이제 다주택자가 그렇잖아요. 이제 묶여 있죠. 뭐 건강보험료는 아들 집에 이렇게 아들 직장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이렇게 묻어 있거나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이거에 따라서 지역가입자를 이렇게 변경되게 되면 네. 안 내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들에 묶여서 건강보험료 안 내던 거를 내가 이제 지역가입자 사업자가 되는 거니까 따로 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 발생하는 세금 때문에 사실은 되게 주저했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등록을 했을 때 감면받는 게 혜택이 더 크냐, 아니면은 현재 상태로 가는 게 더 크냐, 이거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자료 발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혜택이 더 크냐 안 크냐는 계산기를 안 뚫겨본 관계로 네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건지 안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일단 두들겨 맞아봐야 알 것 같아요. 세금 맞아보고 아유 뭐 이렇게 많아 가서 세금이 너무 많아요 얘기도 해보다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게 나왔나 보다. 네. 왜냐하면 대다수의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고 있다가 에이 이게 뭐지 하면 이제 내후년이나 그때 가서 뭐예요 했다가 아이쿠 집 팔아야겠구나. 이제 선제적으로 집 파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주택이 많은 부분을 네. 그때 가서 이제 팔아야 하나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게 또 여러 가지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또 생겼어요. 일단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단축을 해서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하겠다. 그리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소액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의 임차인 권리 보호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시기가 빠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2018년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행이야? 빠르지 않으니까. 빠르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임차인 그럼요. 권리 보호가 늦어지는데?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누구의 편이냐 이거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뭐 전세금 반환 보증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일단 보증금이 한도가 뭐 5억에서 7억, 4억에서 5억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 뭐 네.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건 뭐 바로 하는 것 같아요. 18년 2월에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그렇죠.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에서 이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년 하반기니까 그렇죠. 실제로 한참 뒤에 한참 뒤죠. 내년 이맘때인데 조금 뒤에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대 가격도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 소액 보증금도 뭐 상향하는 것도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서 받쳐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일단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달 이내에 나가겠다고 통지를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을 2달 이내로 그 내용 바뀌었죠. 네, 바뀌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빨리 적용이 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이 내용이 그거죠. 법 개정이 계약 들어가서. 만기가 되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에 나가세요. 네. 얘기하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 집 구할 때 찾으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던 게 적어도 2달 전까지는 얘기해줘야 임차인이 그렇죠. 시기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죠. 만약에 2달 기간 이내에 알려주면 그렇죠. 싫어요. 연장됐는데요. 나 그렇죠. 있을래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끔 그렇죠. 됐다. 뭐 그 얘기죠. 이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임대차 보호법 처음 만들면서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제 한 달로 묶어놨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 임대차 보호법이 안정화가 됐고 오랜 기간 시행이 되면서 이제 2달로
늘어지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그 지난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빠졌던 부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련된 부분이 빠졌었어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사실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임대료를 상한하는 게 제한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그동안은 사실상 상가의 경우에만 5년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라는 청구권이 있었고, 주거시장,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뭘 걱정을 했냐면 이제 거래시장이 얼어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 한편으로는 안 좋은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당장 시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소위 말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언론에서 쉽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약자로 2+2 네네. 2년 그렇죠. 거주하고 옵션으로 나 한 번 더 살래 라고 세입자가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2년까지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4년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렇죠. 이제 강행 규정.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내용이 하나였고, 전월세 상한제는 이제 계약 기간 중에 네. 또는 이제 계약 그 중간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가격을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이걸 어느 정도까지 도입을 할 거냐에 대한 게 얼마나 포함될 거냐가 네. 되게 관심사였는데 네. 뭐 언론에서 지난달 뭐 이번 달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이 내용은 이번에 포함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포함됐었고, 김동연 부총리가 어디에서 매경 어디였나 여기서 무슨 간담회 같은 거 하는 데에서도 이번에는 안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나오긴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지금 사실 임대 가격 자체가 지금 매매가가 되게 불안한 상황이지, 그렇죠. 임대 가격이 불안한 내용이 공공연하게 지금 이제 언론에 얘기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역전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예, 지금 뭐 임대차 부분까지도 타이트하게 조우는 얘기를 대책에 포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좋은 말씀이세요. 아니 뭐 전세 가격이, 전세 보증금이 폭등을 해서 뭐 세입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떠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거는 한편으로 고무적인 부분이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행이 미뤄졌나 봐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에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2020년 이후니까 이게 20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네. 조금 생각은 달라요. 아, 어떤 그래요? 부분이 생각이 다르냐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특히 이제 수도권 분위기, 우리나라는 무슨 부동산 관련된 제도라고 하는 게 거의 서울에서 움직이면 서울에서 움직이는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 없던 게 튀어나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의 움직임 변화에 따라서 이 제도들은 굉장히 많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도 부동산 시장, 2018년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 사실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지금도 보면 강남 쪽의 부동산 시장들 가격들 호가가 올라가고 시장이 불안한 이런 부분들, 이게 뭐 꼭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들 호가들이 되게 높아지고 일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고가갱신을 하면서 매매 계약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제 매매가가 한번 쭉 올라가고 호가가 올라가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방 경직성,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좀 탄탄한 편이라서 이게 유지가 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바로 폭락하지는 않고 그 거래 단절되고, 그러니까 고가의 거래가 안 되는 게 좀 유지가 되면서 가격을 낮춰내려도 거래가 안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꼬꾸라지거나 그렇죠. 가격이 빠지는 급매물 걸 보이거든요. 위주로. 이제 그 기간 동안 근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강남권의 아파트들 중에서 뭐 압구정이라고 하는 재건축 이슈가 큰 단지가 있지만 기축 지어진 단지들 중에서는 서초구의 반포
네. 반포의 기존 아파트, 그래서 뭐 대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가격이 얼마냐, 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얼마냐, 그렇죠. 반포자이가 얼마냐. 얘네가 30평형대가 20억을 돌파하고 뭐 한강 네. 보이는 애는 뭐 25억을 돌파하고 이런 게 화두였어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10여 년 전에 어떤 부촌 네. 되게 비싼 아파트의 기준은 도곡동, 대치동 이쪽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수능 어렵게 나오면 학군 수요 학원가 대치동 그렇죠. 학원 왔다면 그 동네에 막 들썩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핫 이슈 중에 뭐냐면 이 그 교과 그 학군이 다시 뜬다. 뭐 그러니까 M 어쩌고 저쩌고 뭐 대학교 다시 가는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뭐 네. 고교 학점제라든가 평가 뭐 절대 평가제 도입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런 게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종 원인이 된다 생각하면서 대치동 쪽에서 가장 최근에 새 아파트는 레미안 대치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제일 새 아파트거든요. 아, 그래요? 30평대가 20억을 돌파해서 거래된 사례가 이쪽에선 되게 이슈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쪽 중심으로 서초구 쪽에 반포 쪽에 중심으로 가격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남 쪽에 어떤 학원가를 끼고 있는 주거 지역 가격들이 딱 올라가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고 그게 그러면서 매매가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가도 오름세가 나타난 그래프들이 뭐 보니까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까지 전세가 올 여름보다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매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정체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뭐냐면 임대 수요는 거래가 안 되더라도 매매 가격은 좀 전에 정체가 좀 되더라도요. 거주는 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교육 니즈라든가 다른 니즈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임대 거래들은 돼야 되잖아요. 네, 그 그렇죠. 과정에서 매매가가 한번 올라가고 나면 매매가 정체되면 전세가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매매가가 안 오르면 시간을 두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걸 보였는데 네. 내년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매가가 정체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 2년의 기간 동안 임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폭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면 그럼 역전세는 아닌 거네요? 그게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 내년에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 네. 신도시 물량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2, 3년 전에 공급이 이루어졌던 공공주택지구들의 이제 물량들이 많은 거고 사실 인서울 물량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조금 이제 많아질 때가 이제 2018년 하반기에 이제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20년 가서 동남권 뭐 고덕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의 일부 물량들이 좀 쭉 계속 이제 그때부터 많이 생기는 건데 그 가는 과정 다시 말해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2018년 19년 이 2년이 되게 이 2년 사이에 임대 가격이 얼마나 서울시 내 임대 가격이 불안하느냐가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의 뇌관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년 이맘때 매매 거래는 절벽인데 전세 가격 폭등 뭐 얼마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런 내용들 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되게 굉장히 빨리 시행할 거다.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그래요? 신경이 쓰여요. 임대 가격들이 지역에 따라 지금 보면 네. 조금 호가들이 올라간 지역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임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은 과거에 약간 좀 다른 데에 비해 저평가 받았다거나 또는 좀 뭐랄까요? 관심이 있었던 지역인데 매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임대로 들어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한정될 거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시장 동향 자체가 조금 의외이긴 해요. 왜냐하면 거래가 별로는 없지만 가격을 끊임없이 견인하면서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의외이긴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임대차 시장이 거기에 잘 맞춰서 줄 것이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모르죠. 네. 저도 올라간다는 네. 얘기가 아니라 네. 항상 매매가가 선행하고 임대차 시장은 시차를 두고 나서 후행하면서 따라 쫓아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 올라가면서 임대가 계속 쫓아가는 경우는 잘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고 네네. 매매가 올라가고 나서 매매가 안 돌아가니까 네. 임대인들 입장에서 나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전세라도 올려받을 수 있으면 더 올려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독과점적인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강남이라든가 특수 지역의 일부 아파트, 새 아파트라고 놓고 보면 물건이 무한하게 많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일종의 독과점이 만들어지면 우리 네. 다 집값 올립시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들한테 그런 집값이 지금 더 이상 안 오르는데 금융비용이나 보유세나 이런 부분은 늘어나는데 임대라도 올려서 나의 상실하는 부분을 뭐 채워야겠다라고 네.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올리게 되면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게 임대주택 등록해서 저는 사실 네. 그 네. 부분이 제가 오늘 요 대책 나오기 전에 네. 어제 저녁에 이제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무슨 글을 썼냐면 네. 전 되게 좀 사실 요새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뭐가 무섭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이 부동산 별별 수다도 올리고 하지만 네.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 또는 네. 지금 이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의 네. 분노가 되게 상상외로 커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그렇죠. 뭐 강남에 일주일에 1억씩 올랐대. 뭐 그렇죠. 파리 대책 이후에 3억이 올랐대. 네.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죠. 사실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쓱쓱쓱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웃기지도 않죠.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호가가 올라가고 또 그걸 쫓아가서 거래가 되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나마 저는 그래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뭐 거기야 강남의 인기 아파트야 뭐 그런 세상이고 뭐 나도 그냥 우리 집도 조금 올랐으니까 좀 안심해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렇죠. 그게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럼 지금 보면 그 보유세를 올려야 될 거냐라는 설문조사에 80%가 넘는 사람들이 보유세를 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보유세를 올리라고 투표하는 얘기는 그 보유세를 올린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찍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 새끼들 집 많이 올랐으니까 기분 나쁘다 세금이라도 이거지? 많이 걷어서 뽑아내라. 네. 그게 사회 정의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뉘앙스가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함부로 보유세를 못 건드리는 거는 그런 사회 정의를 실천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부동산 특히 이제 지금도 양극화가 문제잖아요.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인기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많이 좋은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올라간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차인들한테 다시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세 전가가 발생하니까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세입자들이 나중에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정부는 되게 이 보유세를 늘리는 부분에서 되게 주저주저 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각도에서 보유세 올리는 걸 주저주저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주저주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 정부가 건드릴 수 있는 보유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자꾸 핀셋 규제 얘기하는데 결국 지금도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되게 잡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잡을 수 있는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보유세 제도가 종합부동산세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년에 건드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강하게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재산세를 건드리기 전에 재산세는 종부세를 먼저 재산세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보유자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의 비인기 지역에도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죠. 인기 지역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지역에 많이 가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그렇죠. 뜻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되게 힘들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
되게 무서워요. 종합부동산세가 과거에 지금은 이제 인별과세지만 처음 도입할 때는 세대별 과세였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 세율도 높았고요. 진짜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이게 자산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그 세금을 내기가 힘들었죠.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변수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저도 재산세 생각만 하고 종부세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러네요. 거의 종부세를 되게 세게 건드릴 것 같고요.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또 있나요?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대책이 또 발표된다? 지금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분노가, 이분들의 분노가 그런 앞으로 어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부유세, 그 당시에 종부세 나오기 전에 부유세 신설이라고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부유세,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걷는 세금을 걷어야 된다. 그 당시에 부유세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입법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뭔가를 뺏어내기 위한. 강 선생님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은 일단 내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호가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소리냐, 거래가 없는데 올랐다라고 이 새끼 거짓말 치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에 대해서 거래량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시장을 호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지표로서 나타나고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붐업이 된다거나 이제 공공연하게 알게 되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자료라든가 이게 나타나면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시점에 가서 이제 이분들의 분노가 이러한 강력한 규제 정책의 원동력이고, 이 뭐 야당이 막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야당은 힘 없어요. 제가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좀 지나고 나서는 여소야대였잖아요.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셌어요. 그랬는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막을 것 같지만 그냥 거수기예요. 다 찬성합니다. 그 당시에도 한나라당들 다 찬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뭐 계층을 대변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이런 분노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어떤 정당들도 결국 이런 분노를 가지고서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안 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책, 규제책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미 다 빤히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안 보이니까 사실 더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죠. 그래요. 내 목을 조르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 주제에 맞춰서는 향후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이는 시장부터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들이 전세금 반환 보증 활성화. 이게 결국 이게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서울 같은 경우 원래 5억까지 가입됐는데 7억으로 늘어나고 수도권 지방 같은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나고 그게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전세 가격 빠지거나 뭐 경매 넘어가거나 할 때 이제 좀 그렇죠. 도움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바로 보완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게요.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보험금도 좀 인하를 좀 해주셨으면. 금리가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보험금 좀 인하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차 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제 결국은 이게 2019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건보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2018년 4월 달부터 차곡차곡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필요한 일들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양도세, 중과세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록 기준을 조정해서 5년에서 8년 임대로 바꾸겠다. 요건 뭔 얘기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임대사업자 제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 포함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거네요. 강화하는 거네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5년에서 8년으로 임대 기간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임대기간 개념으로 그 사람들만 이 중과 배제랑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게끔 해주겠다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임대 사업자를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아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5년 임대에서 8년 임대로. 그런 거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주임법을 개정하겠다. 네. 아까 설명했던 거죠. 네. 요게 이제 내년에 당장 예상되는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도에 가면 임대소득 과세 및 건보료 부과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등록 시 혜택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주택을 임대를 하는 사람이라면 2018년 동안에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과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쭉 진행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일단 하나는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세금적인 측면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 세무사 모셔다 놓고 한번 짜볼까요? 네, 뭐 그것도 좋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나 그다음에 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입을 피해가 뭔지, 불이익이 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당장 다주택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아직 멀었죠. 저부터도 그래요. 저는 사실 이번 달에 하든 다음 달에 하든 아마 주택임대사업자 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낼 것 같습니다. 낼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내려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어요. 뭐 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급해요? 급해요. 네. 대출? 대출? 아니, 대출 아니라 전세 놓을 건데 지금 사실 오피스텔 하나 분양받은 게 이번 달 다음 달에 입주할 것 같아서 세를 놓을 건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고 뭐 장기로 들고 갈 생각이라 노후에 혹시나 뭐 강 소장님 노후를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우리 꼼꼼쟁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딱 읽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 한테 뭐 좀 쉬어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2018년 한 해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거기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대비를 하는 한 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세금적인 측면이 좀 강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느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두렵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어차피 세금 내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대상들, 그러니까 제일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공부하셔야 될 대상들은 누구냐면 연로하신 분들이. 아까 의료보험을 피부양자로 자식들한테 들어가 있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나 이제 약간 그 연배 60대 이후의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제도 변화에 따라 사실 지금 다주택이면서 어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층들이 그 계층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 이분들이 잘 알아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거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닥쳐야 그때 그렇죠. 뭐가 바뀌었어? 좀 그런 상황이라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누가 좀 뚜렷하게 이런 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주면 좋겠어요. 2주택자인 누구는 어떻게, 3주택자의 누구는 어떻게 가는 게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좀 모양새가 나오면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먹기 좋게 떠먹여줬으면 우리 별별 수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면 저희도 사회적 책무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세요 말만 던지고 네. 나머지는 전문가분들 난 잘 몰라. 마찬가지예요. 네. 전문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몰라요. 이 부분을 그거는. 미리미리 네. 준비하는 게 맞겠다. 큰 틀에서 이 국민들의 분노를 힘삼아 이렇게 큰 변화들이 예상되니 그래야 될 것 같다. 네. 자, 아무쪼록 오늘 주거복지 로드맵 두 번째였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관련돼서 우리 그 부동산의 스터디 강령훈 소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들이 뭐 나왔습니다만 뭐 이제 준비를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큰 가이드라인이 잡혔으니까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현명한 준비들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